는 그녀의 단호한 한 문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만 유사시에 일본이 개입하겠습니다. 일본 총리의 이 짧은 발언이 전파를 타자마자 동아시아의 정세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중국은 즉각적인 전면 보복을 선언했고 일본 열도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후에 찾아왔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던 모든 경제 지표가 곤두박질치고 거리는 비명으로 가득 찼지만 정작 국제사회는 일본을 외면했습니다. 그 누구도 일본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고립무원의 상태. 그런데 이 아비규환 속에서 일본이 잃어버린 수백조 원의 국부와 미래의 기회를 소리소문 없이 통째로 가져간 나라가 있었습니다. 도쿄의 한 생방송 스튜디오, 저명한 국제정세 전문가는 생방송 도중 떨리는 목소리로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일본은 끝났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승리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일본이 중국과 대립하며 피를 흘리는 동안 그 옆에서 조용히 팔짱을 끼고 이 거대한 싸움의 모든 전리품을 챙긴 나라. 일본의 관광객, 일본의 기업 투자, 심지어 미국의 신뢰까지 싹쓸이해버린 그 나라. 과연 일본의 불행을 자신의 거대한 기회로 바꾼 이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그리고 일본은 왜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사건 뒤에는 세계 경제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 그 나라의 무서운 저력과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의 새로운 맹주로 떠오른 이 나라의 정체, 그리고 현장에서 제가 목격한 통쾌한 진실을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오후,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도쿄 중심가에 위치한 방송국 스튜디오로 향했습니다. 일본의 운명을 결정짓는 날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저를 휘감고 있었습니다. 방송 시작 5분 전 스튜디오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습니다. 메인 앵커석에 앉은 일본인 진행자 다나카 씨는 연신물을 들이키며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묘한 기대감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자리에 앉아 넥타이를 고쳐 매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도 꿈을 꾸고 있구나 라고 말이죠. 30년 넘게 도쿄의 대학에서 국제정세를 가르쳐온 외국인 교수로서 저는 일본 사회 특유의 그 근거 없는 낙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큐사인이 떨어지고 카메라에 빨간 불이 켜지자 다나카 앵커는 기다렸다는 듯 비장한 목소리로 오프닝을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일본이 드디어 깨어났습니다. 대만 유사시 자위대가 개입하겠다는 총리의 발언,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강대국으로서의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그는 제 쪽으로 몸을 돌리며 확신에 찬 표정으로 동의를 구했습니다. 교수님, 중국이 반발하고 있지만 이건 일본이 아시아의 맹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한 것이죠. 드디어 일본다운 모습을 보여준 것 아닙니까?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차가울 정도로 냉정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다나카 씨, 죄송하지만 저는 그 의견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일본은 용기를 보여준 게 아닙니다. 감당하지도 못할 폭탄의 뇌관을 스스로 건드린 겁니다. 스튜디오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카메라 감독조차 당황한 듯 렌즈가 흔들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다나카 앵커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폭탄이라니요? 우리에겐 미일 동맹이 있고 자위대의 전력도 막강합니다. 중국의 반발 정도는 예상했던 범위 아닙니까? 저는 준비해온 첫 번째 차트를 들어보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외교적 마찰을 넘어선 일본 경제의 붕괴를 예고하는 지표였습니다. 문제는 총리의 의도가 아닙니다. 일본에게는 지금 그 말을 책임질 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은 일본 총리를 대등한 국가 원수로 대우하며 분노한 게 아닙니다. 고작 지방의 총영사를 내세워 SNS로 조롱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중국은 이제 일본을 정면으로 상대할 가치조차 없는 그저 훈계나 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 말에 다나카 앵커는 자존심이 상한 듯 얼굴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무시의 대가는 즉각적인 경제 보복으로 돌아왔습니다. 총리의 발언이 나온 지 불과 24시간 만에 중국 정부는 사실상의 일본 여행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핑계는 다양했죠. 방사능 오염수, 지진 위험, 치안 불안. 하지만 이것은 철저히 계산된 전략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어제 하루 동안 취소된 일본행 항공권만 50만 건이 넘습니다. 50만 건이라는 숫자가 나오자 스태프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다나카 앵커도 믿을 수 없다는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50만 건이요? 설마 하루 만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본의 관광산업은 GDP의 10%를 차지합니다. 정부가 자동차 산업 다음으로 키우겠다던 핵심 동력이 단 하루 만에 멈춰 섰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최소 4조엔, 한국 돈으로 36조 원이 넘는 돈이 증발할 위기입니다. 지금 교토의 료칸 주인들, 오사카의 식당 상인들, 관광버스 기사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폐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황이 아닙니다. 서민 경제가 밑바닥부터 무너져 내리는 소리입니다. 다나카 앵커는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렇다 해도 교수님, 중국 관광객이 빠지면 관광지가 쾌적해져서 오히려 다른 나라 관광객들이 더 오지 않겠습니까? 전화위복이 될 수도. 저는 그의 아니란 태도에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일본이 가진 가장 큰 착각입니다. 지금 세계는 냉정합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그 50만 명의 관광객과 4조엔의 돈이 단순히 공중으로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 돈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자는 일본이 그토록 경쟁자로 여기면서도 애써 무시하려 했던 바로 그 나라였습니다. 앵커가 의아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승리자라니요? 혹시 동남아 국가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으며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아닙니다. 중국인들이 일본 여행을 취소하고 버튼을 누른 곳, 일본 대신 선택한 새로운 아시아의 중심, 바로 한국입니다. 스튜디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앵커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팩트로 그를 압박했습니다. 데이터를 보십시오. 일본행 예약이 취소되는 그 순간 한국행 항공권 예약은 전년 대비 40%나 폭증했습니다. 일본의 호텔이 텅텅 비어 파리를 날리고 있을 때 지금 서울의 명동과 부산의 해운대는 몰려드는 유커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중국 최대 여행 플랫폼의 검색 순위가 하루아침에 일본에서 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백화점, 면세점, 식당들은 지금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국부가 고스란히 한국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앵커는 믿고 싶지 않다는 듯 반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그건 일시적인 반사 이익 아닙니까? 어차피 한국은 볼거리가 일본보다 부족하지 않나요? 저는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답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관광객 이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시아의 문화적, 경제적 패권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완전히 넘어갔다는 명백한 신호탄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관광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지금 일본이 상상조차 못한 더 거대한 것들을 뺏어오고 있습니다. 진행자는 제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한국 문화가 인기가 많은 건 인정하지만 그게 일본을 압도한다는 건 과장 아닙니까? 일본에는 여전히 애니메이션이 있고 전통 문화가 있습니다. 고작 드라마나 노래 몇 곡 유행하는 게 무기라고 할 수 있나요? 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나카 씨, 바로 그 안일함이 일본을 갈라파고스로 만든 겁니다. 지금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가서 무엇을 사오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단순히 김이나 화장품만 사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을 소비하고 돌아옵니다. 한국의 드라마에 나온 옷을 입고 한국 음악을 듣고 한국식 치킨을 먹는 것이 아시아 전역에서 가장 세련된 문화로 통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본의 소니 워크맨과 도요타 자동차가 그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그 자리를 삼성의 갤럭시와 현대의 제네시스, 그리고 K 콘텐츠가 완벽하게 대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일본의 소프트 파워가 한국에게 완전히 잡아먹혔다는 뜻입니다. 문화적 영향력이 사라진 나라는 경제적 매력도 함께 잃게 마련입니다. 지금 중국인들에게 일본은 그저 과거의 유산이 남은 박물관 같은 곳이지만 한국은 미래와 트렌드가 살아 숨쉬는 쇼핑몰 같은 곳입니다. 이 차이가 앞으로의 10년을 결정할 겁니다. 스튜디오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진행자는 문화전쟁에서의 패배를 인정하기 싫은 듯 화제를 급히 안보 문제로 돌렸습니다. 좋습니다.
경제와 문화는 그렇다 치더라도 안보만큼은 일본이 우위에 있지 않습니까? 이번 총리의 발언도 결국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대만과 협력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었습니다. 미국이 우리 뒤에 있는데 중국이 경제 보복 좀 한다고 우리가 흔들리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일본이 가진 가장 큰 착각이자 가장 뼈아픈 진실이었으니까요. 저는 목소리를 낮추고 다나카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다나카 씨,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총리 발언 직후 미국 국무부의 공식 반응을 보셨습니까? 진행자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미국이 지지 성명을 내지 않았나요? 저는 냉정하게 팩트를 짚어주었습니다. 미국은 단 한 줄의 성명만 냈습니다. 모든 관련 당사국은 신중하고 절제된 행동을 해야 한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지도 없었고 응원도 없었습니다. 사실상 일본 혼자 너무 앞서 나가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심지어 대만조차 일본의 개입 발언에 대해 고마워하기는커녕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신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 일본은 미국에게도 선택받지 못했고 대만에게도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 겁니다. 철저한 짝사랑이죠. 진행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믿었던 미국과 대만마저 일본을 외면했다는 사실은 그에게 큰 충격인 듯 했습니다. 그럼 일본은 고립된 겁니까? 우리가 중국과 맞설 때 누가 우리를 도와줍니까? 저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일본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할 하지만 반드시 들어야 할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다나카 씨, 지금 일본이 손을 내밀어야 할 유일한 나라는 미국이 아닙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진행자가 화들짝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한국이요? 아니, 왜 하필 한국입니까? 미국보다 한국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냉정하게 전장을 분석해 봅시다.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본의 자위대가 후방에서 물자를 나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한국의 강력한 군사력이 중국의 목덜미를 겨누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동아시아 전략판을 새로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판의 중심축은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지도를 펼쳐 보였습니다. 지도의 중심에는 일본이 아닌 한반도가 붉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한국 해군은 대한해협과 서해라는 두 개의 핵심 길목을 틀어쥐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오려 할 때 이를 가장 앞에서 막아낼 수 있는 나라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입니다. 한국은 최근 독자적인 잠수함 기술과 미사일 전력으로 중국 해군을 직접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후방에서 기름이나 넣어주는 일본과 최전방에서 중국의 칼날을 직접 막아낼 수 있는 한국 중 누구의 손을 먼저 잡겠습니까? 이미 미국 내에서는 위기 상황 발생 시 가장 먼저 한 라인을 연결할 대상으로 도쿄가 아닌 서울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미국의 최우선 파트너가 아니라 한국을 보조하는 후방기지 역할로 전락하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후방기지, 보급 담당. 우리가 한국의 보조 역할이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G7 국가인데. 저는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자존심으로 나라를 지킬 수는 없으니까요. 다나카 씨, 인정하십시오. 일본의 자위대는 법적인 제약에 묶여 꼼짝도 못하는 동안 한국군은 실전적인 무기체계와 압도적인 생산 능력으로 세계 무기 시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까지 받아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핵잠수함까지 운용하게 된다면 중국 해군은 서해 밖으로 나오지도 못합니다. 그 사이에 낀 일본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핵 없는 회색지대에 남겨져 한국과 미국의 눈치만 봐야 하는 신세가 되는 겁니다. 일본이 한국을 경쟁자로 여기고 견제하려 들면 들수록 미국은 더 확실하게 한국을 선택할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에게는 중국을 막아줄 확실한 칼이 필요하지 뒤에서 불평만 늘어놓는 방패는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스튜디오 안의 공기는 이제 침묵을 넘어 공포에 가까워졌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던 경제, 문화, 그리고 마지막 보루였던 안보동맹까지 모조리 한국에게 주도권을 뺏기고 있다는 사실. 그것은 단순한 패배감이 아니라 국가의 존망이 걸린 위기감이었습니다.
진행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일본은 지금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는 겁니까? 중국 해경선이 센카쿠 열도를 침범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못했던 것도 그래서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정확합니다. 중국은 간파한 겁니다. 일본이 겉으로만 강한 척할 뿐 실제로는 아무런 결단도 내리지 못하고 움직일 수도 없는 식물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요. 중국 해경선이 일본 영해를 휘젓고 다닐 때 일본 정부는 유감 성명 하나 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국도 침묵했고요. 그때 일본은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곳이 한국의 영해였다면 어땠을까요? 한국은 경고 사격 없이 바로 대응했을 겁니다. 중국이 한국을 두려워하고 일본을 만만하게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이 위기를 타개하겠다며 엉뚱하게도 독도 문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센카쿠에서 뺨 맞고 한국에게 화풀이하는 꼴이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그리고 이 행동이 일본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고 있는지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진행자는 제 말에 입술을 깨물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센카쿠 열도에서 중국에 밀린 분풀이를 한국의 독도에 하고 있다는 제 지적이 너무나 뼈아팠기 때문일 겁니다. 그는 억울한 듯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다케시마. 아니, 독도 문제는 영토 주권의 문제입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주장을 굽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책상을 가볍게 두드리며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다나카 씨,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십니까? 주권도 나라가 온전할 때 챙길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일본은 거대한 쓰나미 앞에 서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파도가 덮쳐오는데 둑을 쌓을 생각은 안 하고 옆집 한국의 담벼락을 걷어차고 있는 꼴입니다. 지금 일본이 한국을 자극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한국을 적대국으로 돌리면 일본은 중국과 한국 사이에 끼어 고립무원이 됩니다. 그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 절망하는 이유는 외교적 고립이 아닙니다. 일본 내부에서 이미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붕괴가 시작되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진행자가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내부 붕괴라니요? 무슨 뜻입니까? 저는 서류 가방에서 새로운 보고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1급 기밀로 취급하고 싶어 할 만한 적나라한 데이터였습니다. 다나카 씨, 일본 기업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정부를 믿지 않습니다. 이번 중국의 경제 보복 사태를 보면서 일본 경영자들은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본에 공장을 두는 것은 리스크다. 라고 말이죠. 일본의 전력 비용은 10년 사이 2배가 올랐고 규제는 OECD 국가 중 가장 느리고 답답합니다. 게다가 이제는 지정학적 위험까지 터졌습니다.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일본 탈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진행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탈출이라니요? 우리 기업들이 조국을 버린다는 말입니까? 설마 하니 중국으로 가겠습니까?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당연히 중국으로는 못 가죠. 그렇다고 미국으로 가자니 인건비와 운영비가 너무 비쌉니다. 대만은 어떻습니까? 일본과 똑같이 중국의 위협을 받는 화약고입니다. 동남아는 기술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고요. 그렇다면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피난처, 기술과 인프라가 완벽하면서도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요? 저는 잠시 뜸을 들인 뒤 진행자의 눈을 직시하며 답을 던졌습니다. 그 답은 이번에도 한국입니다. 진행자가 헛숨을 들이켰습니다. 또 한국입니까? 도대체 왜 일본 기업들이 경쟁국인 한국으로 간다는 겁니까? 저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나카 씨, 혹시 도쿄오카 공업이라는 회사를 아십니까? 반도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이 회사가 지금 어디에 공장을 짓고 있는지 아세요? 바로 한국의 평택입니다. 이비덴, 도쿄일렉트론, 이데미츠코산. 이름만 대면 알만한 일본의 기술 기업들이 줄지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일본의 한국 직접 투자액이 전년 대비 무려 375%나 폭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일본의 제조업 기반이 한국으로 이사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진행자는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375%라니. 왜 하필 한국입니까?
우리가 2019년에 수출 규제까지 하면서 견제했던 나라 아닙니까?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2019년에 그 어리석은 수출 규제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반도체 소재 3종의 한국 수출을 막으면 한국 경제가 무릎 꿇을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한국 기업들은 1년도 안 되어 보란 듯이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같은 한국 기업들이 초고순도 불산과 포토레지스트를 자체 생산해냈죠. 오히려 일본 기업들만 가장 큰 고객인 삼성과 하이닉스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그때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 정치 논리에 휘둘리는 일본에 있다가는 굶어 죽겠구나. 그래서 그들은 아예 한국에 공장을 짓고 메이드 인 코리아를 찍어 납품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죽이려고 던진 칼이 오히려 일본 기업들을 한국으로 내몰고 한국의 반도체 생태계만 완벽하게 만들어준 꼴이 되었습니다. 진행자는 할 말을 잃은 듯 고개를 떨궜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넘어 일본의 정책 실패가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낳았는지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에게 더 잔인한 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속도입니다. 일본에서 공장 하나 지으려면 도장 찍는 데만 7년이 걸립니다. 땅 파기도 전에 늙어 죽는다는 소리가 나오죠. 하지만 한국을 보십시오. 평택이나 용인 클러스터를 보면 산을 깎아내고 건물을 올리는데 불과 2, 3년이면 충분합니다. 공무원들이 나서서 인허가를 해결해주고 전력망을 깔아줍니다. 일본 기업 입장에서 한국은 천국입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고객들이 바로 옆집에 살고 있고 행정은 빠르고 전력은 안정적이니까요. 지금 미국이 왜 일본을 건너뛰고 한국을 글로벌 공급망의 허브로 지정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압도적인 효율성 때문입니다. 미국, 한국, 그리고 일본 기업들까지 모두가 한국이라는 거대한 용광로 안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일본 열도가 서서히 텅 비어가는 동안 한반도는 세계 첨단 산업의 심장으로 펄떡이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는 애써 침착함을 되찾으려 노력하며 물었습니다. 그래도 교수님, 기술의 원천은 일본에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 아무리 공장을 지어도 결국 원천 기술 로열티는 우리가 챙기는 구조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다나카 씨, 언제까지 20세기 사고방식에 갇혀 계실 겁니까? 원천 기술? 맞습니다. 아직은 일본이 가진 게 있죠. 하지만 한국은 지금 응용 기술을 넘어 원천 기술 분야까지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시장을 지배하는 자가 기술도 지배한다는 사실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한 소재와 장비 기술은 그들의 기준에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소재 기업들이 한국에 연구소를 짓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국 기업들의 기술 로드맵을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도권은 기술을 가진 자가 아니라 시장을 가진 자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의 주인은 명백히 한국입니다. 일본은 이제 한국 반도체 제국의 하청기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스튜디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카메라 감독도 작가들도 모두 숨을 죽인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던 모노즈쿠리장인 정신의 신화가 무너지고 그 자리에 한국의 빨리빨리와 초격차가 들어선 현실. 진행자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마지막 희망을 걸 듯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경제는 그렇다 쳐도 중국은 결국 일본 시장을 포기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 내수 시장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정말 일본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다나카 씨, 중국이 그리고 있는 새로운 아시아 지도를 보셨습니까? 거기엔 일본의 자리는 없습니다. 중국은 이미 일본을 지워버리고 그 빈칸을 한국으로 채우는 시나리오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시나리오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것은 한국입니다. 진행자는 중국의 새로운 아시아 지도라는 말에 의구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교수님, 그건 너무 나간 해석 아닙니까? 중국이 아무리 일본을 미워해도 경제적으로는 우리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기술과 소재 부품에서 중국은 여전히 일본에 의존하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다나카 씨, 그 여전이라는 단어가 일본을 망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일본의 기술을 필요로 했던 건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중국 공산당과 기업들이 책상 위에 펼쳐놓은 전략 지도를 보면 제조 거점은 중국 본토, 자원은 중동과 아프리카, 금융은 홍콩과 상하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첨단 기술 공급원은 더 이상 일본이 아닙니다. 진행자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일본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란 말입니까? 설마 또? 저는 그의 말을 가로채며 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이건 중국의 감정적인 선택이 아니라 철저히 실리적인 계산의 결과입니다. 중국산 전기차의 심장인 배터리, 스마트폰의 얼굴인 OLED 디스플레이, 그리고 AI 산업의 두뇌인 반도체까지. 중국이 미래 산업을 위해 반드시 수입해야 하는 핵심 중간재 시장에서 한국산 점유율이 일본산을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 일본은 비싸고 느리고 이제는 낡은 기술을 가진 파트너일 뿐이지만 한국은 가장 앞서 있고 빠르며 대량 공급이 가능한 최적의 파트너가 된 것입니다. 저는 스튜디오의 모니터에 충격적인 뉴스 자료 하나를 띄웠습니다. 다나카 씨, 며칠 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일본의 독도 망언에 대해 발표한 성명을 보셨습니까? 진행자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독도 문제에 중국이 끼어들었습니까? 그건 한일 간의 문제인데. 저는 자료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일본의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을 악성 언행이라고 규정하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외교가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사건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한일 갈등을 방관하거나 은근히 즐기는 입장이었지 이렇게 노골적으로 한국 편을 들며 일본을 비난한 적은 없습니다. 진행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중국이 한국 편을 든다고요? 도대체 왜 그런 짓을? 저는 핵심을 찔렀습니다. 중국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일본 고립 작전입니다. 중국은 일본을 아시아의 왕따로 만들고 그 반대급부로 한국을 자신의 경제권과 영향력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겁니다. 중국은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껍데기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기술과 군사력을 가진 반드시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할 캐스팅 보터라는 사실을 말이죠. 진행자는 믿기 힘들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껍데기라니요. 그래도 일본은 G7 국가이고 경제대국입니다. 한국과는 체급이 다릅니다. 저는 이제 그에게 가장 잔인한 진실, 즉 국가의 격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말해줘야 했습니다. 다나카 씨, 체급이 다르다는 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방향은 당신의 생각과는 정반대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진정한 의미의 풀세트 국가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진행자가 되물었습니다. 풀세트 국가라면 모든 산업을 다 갖춘 나라를 말하는 건가요? 저는 손가락을 하나씩 펴며 설명했습니다. 첫째,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첨단 제조업, 즉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업을 모두 가진 나라. 둘째, 독자적인 무기 체계로 육해공 전력을 자체 생산하고 수출까지 하는 군사 강국. 셋째, 전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문화 콘텐츠 파워를 가진 나라.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갖춘 나라는 지구상에 딱 두 곳뿐입니다. 하나는 미국이고 나머지 하나는 바로 한국입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자동차는 전기차 전환에 늦었고 반도체는 몰락했으며 조선업은 한국에 밀려난 지 오래입니다. 군사력은 어떻습니까? 비싼 돈 들여 미국 무기를 사오거나 실전 경험도 없는 무기들을 개발하다 예산만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튜디오의 분위기는 참담했습니다. 누구도 제 말에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욱 구체적인 사례로 압박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을 보십시오. K2 전차는 폴란드의 주력 전차가 되었고 K9 자주포는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을 장악했습니다. FA-50 경공격기는 동남아와 유럽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닙니다. 안보와 신뢰를 팔고 있습니다. 전쟁 중인 나라들이, 위기에 처한 나라들이 일본이 아닌 한국의 무기를 찾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국력의 증거입니다. 반면 일본이 무기 수출에 성공한 사례가 단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완벽을 핑계로 규격만 따지다가 타이밍을 다 놓치지 않았습니까? 세계는 지금 일본의 정교함이 아니라 한국의 성능과 속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문화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의 젊은이들은 시부야 거리에서 한국 음악을 듣고 넷플릭스로 한국 드라마를 봅니다. 일본 총리가 대만 문제로 헛발질을 하는 동안 한국은 문화와 무기, 기술로 전 세계 영토를 넓히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는 억울한 듯 입술을 깨물며 마지막 자존심을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안보는 결국 미국입니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서 일본의 지위는 한국보다 높지 않습니까? 우리는 쿼드의 핵심 멤버이고 미국이 가장 신뢰하는 동맹입니다. 한국은 중국과도 교역하고 미국과도 교역하는 박쥐 같은 나라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다나카 씨, 그 박쥐 외교가 바로 한국의 능력입니다. 한국은 미국에게는 중국을 견제할 핵심 군사 파트너이고 중국에게는 대체 불가능한 기술 파트너입니다. 양쪽 모두 한국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국은 그 사이에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 일본은 어떻습니까? 미국 뒤에 숨어서 중국을 향해 짓기만 하다가 정작 중국이 몽둥이를 들면 미국이 도와주기만을 기다리는 처지 아닙니까? 미국도 바보가 아닙니다. 최근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묵인하려는 움직임, 그리고 반도체법에서 한국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유사시 중국과 실제로 싸울 수 있는 나라, 중국을 기술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나라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것을 펜타곤과 백악관이 인정한 겁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진행자와 카메라를 번갈아 보며 결론을 내리듯 말했습니다. 다나카 씨, 일본이 대만 유사시 개입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미국은 속으로 박수를 쳤을까요? 아니요, 혀를 찼을 겁니다. 능력도 안 되면서 긁어부스럼만 만든다고 생각했겠죠. 지금 동아시아의 안보 지도에서 일본은 점점 병참 기지로 축소되고 있고 한국은 전략적 거점으로 격상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동안 잠자고 있을 때 한국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혁신으로 괴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제 일본이 한국을 내려다보던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일본은 G7의 말석조차 지키기 힘든 이류 국가로 전락할 것입니다. 이미 중국과 미국, 전 세계의 투자자들은 일본이 아닌 한국의 베팅을 끝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일본 국민 여러분, 분하십니까? 억울하십니까? 그렇다면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지금 일본이 살 길은 과거의 영광에 취해 한국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어떻게 저런 기적을 이뤘는지 배우고 그들의 손을 잡는 것뿐입니다. 진행자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습니다. 방송 초반에 당당했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패배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국의 손을 잡으라니. 그게 일본의 유일한 살 길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한국에게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겁니까? 저는 차가운 침묵 속에 마지막 파트를 위한 숨을 골랐습니다. 이제 일본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의 질문은 절박했습니다. 한국에게 고개를 숙여야 하느냐는 그 물음에는 지난 100년간 아시아의 맹주로 군림했던 일본의 마지막 자존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튜디오의 모든 조명이 저를 비추고 있었고 저는 이 순간이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이자 일본 사회에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입을 열었습니다. 다나카 씨, 이건 굴복이나 패배를 인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 일본에게 남은 길은 딱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끝까지 자존심만 내세우며 한국을 경쟁자로 여기다가 야금야금 시장과 기술, 인재를 모두 빼앗기고 고립되어 서서히 가라앉는 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현실을 인정하고 한국과 손을 잡아서 최소한 동아시아의 두 번째 축으로서의 지위라도 지켜내는 길입니다. 진행자가 멍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두 번째 축이라니요? 우리가 한국의 보조자가 된다는 말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정하기 힘들겠지만 지난 150년의 역사가 뒤집혔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처음으로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 나가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다나카 씨, 1997년을 기억하십니까? 한국이 IMF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 일본의 언론과 전문가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은 이제 끝났다. 영원히 이류 국가로 남을 것이다. 라며 비웃고 자금을 회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일본은 전자산업 세계 1위라는 달콤한 꿈에 취해 있었죠. 하지만 그 순간이 갈림길이었습니다. 한국은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구조조정으로 부실 기업을 정리하고 IT와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세상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온 국민이 금을 모으며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반면 일본은 어땠습니까? 잃어버린 20년, 30년 동안 정부가 돈을 풀어 좀비 기업들을 연명시키고 팩스와 도장에 집착하며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한국이 피눈물을 흘리며 괴물로 진화하는 동안 일본은 따뜻한 온실 안에서 서서히 늙어갔던 겁니다. 스튜디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30년 전의 오만이 지금의 몰락을 불렀다는 사실에 그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한국을 보십시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일본 반도체 연합군이 덤벼도 이길 수 없는 거대한 성벽을 쌓았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도요타가 주춤하는 사이 전기차와 수소차로 세계 3위가 되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은 한국의 역습이 완성되는 단계입니다. 다나카 씨, 일본이 살 길은 한국을 시기하는 게 아닙니다. 배워야 합니다. 왜 한국의 시스템이 일본보다 빠른지, 왜 한국의 콘텐츠가 세계를 매료시키는지, 왜 한국의 무기가 일본 무기보다 잘 팔리는지 철저하게 분석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본과 기초과학을 댈 테니 당신들의 제조 능력과 속도로 함께 시장을 먹자고 제안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일본 기업이 살고 일본 경제가 중국에 먹히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한일 협력에서 주도권은 이미 서울로 넘어갔습니다. 도쿄는 이제 훌륭한 파트너가 되기를 자청해야 합니다. 진행자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평생을 믿어왔던 일본 1등 신화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멘트를 정리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은 정말 아프지만 우리가 외면해왔던 뼈아픈 진실인 것 같습니다. 분하고 억울하지만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야 할 때라는 말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방송 종료 큐 사인이 떨어지고 온 에어램프가 꺼지자 스튜디오 안에는 긴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다나카 앵커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스태프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짐을 챙겨 조용히 스튜디오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의 등 뒤로 일본 제국의 황혼이 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방송국 건물을 나서자 도쿄의 밤거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은 여전했지만 왠지 모르게 그 불빛들이 예전만큼 눈부시지 않아 보였습니다. 거리를 걷는 일본 젊은이들의 손에는 한국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길거리의 전광판에서는 한국 아이돌의 뮤직비디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문득 며칠 전 다녀왔던 서울의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밤이 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 판교의 연구소들, 새벽까지 활기가 넘치는 동대문의 시장, 그리고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는 인천공항의 분주함. 그곳에는 이곳 도쿄에서는 더 이상 느낄 수 없는 뜨거운 에너지와 치열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택시에 올라타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힘이 없으면 무시당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냉혹한 진실을 한국은 스스로 증명해냈습니다. 일본 총리의 말 한마디가 불러온 이 나비 효과는 결국 아시아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사조엔을 아까워하겠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국가의 품격과 저력이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낚아채고 남들이 비웃을 때 실력을 갈고 닦아 결국엔 승리자가 되는 나라. 저는 외국인이지만 그런 한국의 모습을 보며 경이로움을 넘어 깊은 존경심을 느낍니다. 택시 차창 밖으로 스카이트리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훗날 역사가들은 2024년의 오늘을 일본의 시대가 저물고 한국의 시대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날로 기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나라의 편에 서서 진실을 말할 수 있었음에 감사했습니다. 일본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 한국을 배우려 할 때쯤이면 한국은 이미 저 멀리 일본이 닿을 수 없는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확신하는 동아시아의 미래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일본의 몰락과 그 틈을 타 비상하는 한국의 모습, 어떻게 보셨나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에 다시 한번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저들이 우리를 질투하고 견제할수록 우리는 실력으로 그들을 압도하면 됩니다. 한국의 눈부신 미래를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내일 더 감동적이고 통쾌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